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죠? 코너 속의 코너를 맡고 있는 김현희 기자가요. 오늘도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 그 판사 열전 시사인싸 방송이 쉬는 동안 꾸준히 그래도 취재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판사. 우리가 쉴 틈에 나온 판사는 운이 좋은 거야, 이것도. 네. 그렇죠? 아니. 나 진짜. 이렇게 운에 맡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빠진 인물은 나중에 따로 모아서 또 한 번 할까요? 따로 모아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 찾았다. 열전 별책 부록으로 또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어떤 사람을 준비했습니까? 시사인 631호에도 무사히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 열전이 실렸고요. 네. 이렇게 2명을 실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게 무사히라고 얘기한 건 어떤 저분이 설사 고소당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계시잖아요. 갑자기요. 제가 마감을 펑크내지 않고 네, 언제나 기자들은 이제 데드라인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마감이라는 게 데드라인을 뚫고 무사히 맞췄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문성호 판사, 방창현 판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문성호 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54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고요. 네. 방창현 판사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신분인데 지금 사법농단 관련된 혐의로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서 그렇군요. 재판을 하는 업무에서는 배제가 된 상태입니다. 네. 이게 지금 문성호 판사는 판사 경력이 13년 정도인 평판사고 방창현 판사는 이제 경력 17년의 부장판사라고 이제 취재를 해오셨는데 무슨 일을 해서 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사법농단이라고 하면은 흔히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던 네네. 그런 혐의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한 결과 사법농단으로 파악한 범위는 그보다는 좀 넓거든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상당수가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최고 사법기관의 자리를 놓고 그 위상을 놓고 헌법재판소보다 대법원이 우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벌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떠올려 보시면 2014년이었던 것 같은데 헌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입지나 존재감이 되게 강해지는 시기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개인적으로 좀 위기감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특히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이분이 되게 일종의 강한 사법부를 표방하던 그런 사람으로 주로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헌재에 밀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 취지를 받들어서 법원 행정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된 거죠. 정말 유치 짬뽕이야 진짜 애들 말대로. 아니 이게 무슨 재판 뒷거래도 아니고 이제는 위상을 놓고 이런 것까지 했다는 게 진짜 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법농단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뭐 유치한 마음만을 품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실제로 행했으니까 문제인 거 그 아니에요. 유치한 목적을 실현시키고자 선을 넘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판사가 유치한 생각을 하게 되면 무슨 결과가 발생하냐? 법관의 독립을 해치고 재판에 개입하는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방창현 부장판사가 2015년 전주지법에 있을 때 재판장으로 담당했던 이 사건에 바로 그 유치한 이유 때문에 검은 손길이 미치게 됩니다. 이 재판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당시에 통합진보당이 해산 결정이 나고 나서 통진당 소속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의원들의 신분이 문제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전라북도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의원 지위를 상실하게 돼요. 그러자 이 의원들이 행정소송을 낸 거죠. 근데 이 사건을 이제 방창현 부장판사가 맡게 되는데,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로서는 그러니까 뭐 이 사건을 맡아가지고 의원의 지위가 있다 없다 이 판단과는 별개로 이 판단을 할 권한이 법원에 있다라는 내용을 꼭 판결에 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선고가 나기도 전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고
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이제 판사들이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몫인데 선고도 나기 전에 방창현 판사한테 재판 결과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또 법원행정처에서는 이런 입장이 있다라고 의견을 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선을 꽤 넘었다고 할 수 네, 있는데 네.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더 나가요. 예. 네. 그래서 이 재판에 그러니까 주심 판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심 판사는 누구냐면은 재판을 보면은 판사가 3명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운데 앉는 사람이 재판장이고 이 배석 판사 중에서 주심 판사라고 그래가지고 판결문을 쓰도록 정해져 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고 전날 판결문을 써왔는데 거기에 법원이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다라고 법원행정처가 원했던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판결문에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도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 결정을 하지 않았으니 법원에서는 따로 판단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시 정리해보면 헌재가 결정했으니까 법원이 판단할 것이 없다는 의미였으나 이 법원의 결정권이 있다고 강조하고 싶었던 양승태 대법원장의 뜻권이 이게 배치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문제를 네, 일으킨 거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창현 판사는 재판장은 이제 미리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받아서 알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방창현 판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판결문을 독단적으로 고쳐버립니다. 그래서 판단할 권한이 법원에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일이 한 번 더 꼬이게 되는데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곧 외부 언론에 노출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법원행정처에서 다시 한번 전주로 다시 한번 수정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오게 되고 방청현 판사가 또다시 판결문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원래대로 되돌린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외부에서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티가 좀 덜 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야말로 판결문이 뭐 너덜너덜해졌다. 그러게 이렇게 판결문이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판결의 무게를 얼마나 쉽게 봤으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이미 난 판결을 갖고 이렇게 보면서 평가를 하지만 지금 당장 재판을 받고 있는 시민이라든지 그러니까요. 그 재판의 당사자에게는 당사자 정말 입장에서 힘든 일이죠. 보면 이게 얼마나 지금 위험천만하고 나에게도 닥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서늘할 문제인데 참 황당하네요. 예. 이 연재를 하다 보면 황당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고 제일 황당한 건 그걸 판사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 다른 것도 아니고 진짜 이렇게 새 싸움으로 이런 유치한 이유로 그렇지. 네가 더 세네 내가 더 세네 하면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밀릴 수 없는 거거든 알지? 막 이러면서 이게 우리는 강한 사법부라고 하면서 정말 막 문제예요 문제. 정말 이게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그 어떤 것 이상으로 늘 보여주는 사법농단의 세계예요. 맞아요. 정말 판사들 놀라요. 다음은 또 문성호 판사가 어떤 얘기를 해줄지 기대가 만발입니다. 네. 네, 문성호 판사는 좀 혐의들이 여러 개이긴 해요. 또 여러 개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방창현 판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력이 조금 저희 사법열전에서 소개하는 판사들 치고는 특이한데 진짜 재판만 했던 판사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그러니까 앞에 했던 방송들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은 보통 엘리트 판사고 그렇죠. 사법행정 라인이라고 하는 소위 법원행정처 경력들이 네. 다 한 번씩 있는데 방창현 판사는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근데 문성호 판사는 이제 되게 전형적인 사법농단 엘리트 판사라고 또 좀 볼 수 있는 법원행정처에서 사람인데, 근무한 거구나. 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또 나오네요. 마따하리 임종원 차장 지시를 받아가지고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여러 가지 관여를 하게 되는데 자꾸 비교되니까. 진짜 계속 바쁜가 봐요. 신기하네요 되게. 원조 마따하리. 네. 어쨌든 그 중에서 제일 황당한 것이 기사 대필. 기사 대필은 또 뭐예요? 이게 2016년 일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헌법재판소장이었던 박한철 소장이 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그러니까 이분도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셨는지 왜 또 모르겠는데 불을 지폈어 왜 또? 그러니까 대법원보다 헌법재판소가 우위에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양승태 대법원장님이 또 화가 많이 나셨겠네.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 너 몇 살이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헌재를 이제 라이벌로 생각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가만히 있지 화가 많이 나셨겠네. 않았겠죠. 그래서 검찰 공소장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양 전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보다 대법원이 규모나 인적 자원 면에서 우위이니 잘 활용하고 은밀히 공격하는 작업을 하라 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공소장에서 좀 이렇게 워딩을 모아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네, 이렇게 네. 나왔다고 하지만 이런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검찰 수사 결과. 그래서 임종원 차장이 문성호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불러서 그러니까 이런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박한철 소장을 비난하는 취지의 기사 초안을 작성하고 그거를 법률신문에 보내라 이렇게 네.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다시 한번 말하자면 황당한 짓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문성호 판사도 처음에는 거부를 했대요. 그래서 자료를 주는 거는 괜찮은데 초안을 써주라고 하는 것까지는 좀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난색을 표했더니 임종원 차장이 그러니까 여러 판사들의 또 증언을 모아보면은 네. 성격이 되게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화를 참지 못하고 일단 써봐라 하면서 강력하게 지시를 내리게 오늘은 좀 되는 거죠. 코미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법정에서 네. 나왔던 내용인데 문성호 판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검찰이 밝힌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더는 거부를 하지 못했다라고 가짜 기사를 실제로 작성하게 됐다는 이렇게 경위를 밝히게 세상에.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기사가 박한철 헌재소장 거침없는 발언으로 법조계 술렁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수정된 부분 없이 법률신문에 실리고요. 물론 문성호 판사 이름이 아닌 법률신문 기자 이름으로 실리게 되고 이 기사는 사실 여러분이 지금 검색하셔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증거 있군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시면은 뭐 서초동 변호사 뭐 아니면 한 부장판사 이런 그런 멘트들이 나오는데 네. 그 멘트를 사실은 문성호 판사가 취재를 했을 리는 없잖아요. 다 그거를 그러면 만들어낸 만들어낸 거죠. 멘트라는 거네요. 이분은 그 전업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작가나 막 이렇게. 하지만 전업을 하지 않고 계속 안타깝습니다. 재판을 담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보니까요 기사 초안을 대필한 그 문성호 판사는 지난해 12월 법관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그리고 또 판결문을 고친 방창현 판사는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런 판사들이 고작 이런 뭐 견책, 뭐 정직 3개월로 그쳤다는 게 말이 되는지 이런 거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1월 두 판사는 이마저도 이제 과하다고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지금 제기해서 재판 진행 중인데요. 진짜 이러면 안 돼.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네.